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책 10대가 통하는 정치학의 80쪽에서 88쪽을 참조하시면서 제 특강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을 제4부라고 그동안 통칭 불러왔습니다. 4부, 그럼 3부가 뭐냐? 입법, 행정, 사법이죠. 입법, 행정, 사법. 이게 3부 아닙니까? 그래서 3부, 여기에 이 국가 권력은 아니지만, 공적 기구는 아니지만, 언론을 제4부라고 불렀어요. 왜 4부라고 불렀는가? 왜 그렇게 언론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는 주권재민 아닙니까?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권재민. 그런데 국민이 주인이라고는 그러는데 도대체 국민이 주인 노릇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선거 때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선거 때야말로 정말 국민이 주인인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있었던 6.1 지방선거 때 후보들이 전부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한 표 주십시오라고 고개를 조아렸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선거 때는 내가 주인이구나 느끼십니다. 그럼 선거 끝나면요.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더냐 쉽게 주인 자리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선거가 매일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매일 주인 노릇을 하지. 근데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선거는 4년에 한 번 치릅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주인 노릇하는 거고 5년에 한 번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주인 노릇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일깨워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여론이 들끓을 때. 국민 여론이 막 들끓어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어쩔 수 없이 그 국민 여론에 쫓아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 맞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을 때. 이를테면 조국이 저건 절대 안 돼. 당장 사퇴시켜야 돼. 당장 감옥 보내야 돼. 2019년에 광화문에 모여서 다들 그렇게 소리쳤더니 진짜 조국이가 잘리잖아요. 그럴 때 와 하고 만세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맞아 내가 주인이지. 오랜만에 느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예요. 그런데 이때 국민이 주인 노릇을 민심을 통해서 하는데 이 민심이 어디로 표출되냐? 언론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광화문 국민혁명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100만 명 넘는 사람이 광화문이라는 한 공간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수한 상황입니까? 이게 매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매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 바로 언론이에요. 언론은 논설위원이나 기자나 또는 사장이나 기사를 만들고 사설을 쓰고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질 않아요. 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소리, 국민의 뜻이 반영되게 돼 있어요. 물론 좌파 언론은 빼고요. 좌파는 언론 자체를 혁명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민심이 어디에 있던가 신경 안 써요. 자기들이 혁명을 위해서 필요한 기사를 쓰고 혁명을 위해서 적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설을 쓰기 때문에 좌파 언론은 민심하고 관계없이 따로 놉니다. 좌파들의 전략 정술에 의해서 따로 만들어져요. 그거 말고 통상적인 보통의 언론이라고 하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그 국민의 뜻을 사설의 형태로 기사의 형태로 특집의 형태로 어떻게든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주권재민의 원리가 일상적인 시기에 일상적으로 구현되는 장이 바로 언론이라는 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침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잖아요. 사설을 보고 칼럼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영향을 받죠. 그런데 그 사설이나 칼럼이나 뉴스는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민심이 어떻게든 반영된 칼럼이고 반영된 사설일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영향을 받는다면 결국 권력자들, 대통령도 도지사도 국회의원도 국민의 뜻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간접적 방식이긴 하지만 주인 노릇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제4부다. 두 번째,
주권재민의 구현 방식이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권재민은 오브 더 피플이죠. 민주주의의 3원칙 그러면서 링컨이 제시했던 게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아닙니까? 이제 포 더 피플은 국민을 위한이니까 여기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브 더 피플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주권재민, 오브 더 피플. 그러면 바이 더 피플, 국민에 의한. 사실 국민이 뭔가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또한 선거 때는 직접 투표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민이 정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일상적인 시기에는 국민이 무엇을 통해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당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당에 가입한 정당원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예요. 대다수 국민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80만이라고 그러고 뭐 국민의힘이 뭐 70만, 80만이라고 그러는데 다 합쳐봤자 200만도 안 되잖아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정당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통해서 바이 더 피플을 한다? 그거는 정당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바이 더 피플을 하냐? 언론을 통해서 합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시면서 맞아! 하고 댓글 다시고 그 댓글이 곧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바이 더 피플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유튜브와 같은 쌍방향 매체가 이 바이 더 피플을 직접적으로 구현하지만 유튜브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 역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이 더 피플을 한 겁니다. 뭐 독자 투고를 통해서 또는 어느 언론을 더 많이 봐주는 선택을 통해서 바이 더 피플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바이 더 피플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질 겁니다. 미디어 정치 시대, 특히 직접 유권자인 여러분들이 유튜브와 같은 쌍방향 매체 또는 SNS와 같은 이런 그 직접적인 의사표출이 가능한 이 미디어 영역이 앞으로 넓어지면 넓어졌지 좁혀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계속 넓어진다는 뜻은 정치가 바이 더 피플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점에서 언론은 지금껏 제4부였지만 앞으로도 더 확고한 제4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이 역할 때문에 언론의 이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정치 권력은 끊임없이 이 언론을 자기들의 이해에 복속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혁명이든 쿠데타든 기존 질서를 뒤집고 새로 권력을 잡는 집단은 가장 먼저 무엇을 장악하려고 하는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혁명군이 진주해도 가장 먼저 방송국을 접수하는 거고 쿠데타군이 권력을 탈취해도 가장 먼저 방송국과 신문사를 장악합니다. 언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권력은 끊임없이 이 언론을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하위 협력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오염시켜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국민의 소리, 민심을 전해서 간접적으로 국가 권력과 정치 권력에 영향을 주는 기존의 언론 방식보다 정치 권력과 손을 잡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꿈꾸는 뭔 새로운 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설을 쓰고 칼럼을 써서 정치인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내가 꿈꾸는 세상 쪽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게 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힘들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장관이 되면, 내가 수석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벌어지는 겁니다. 권력은 권력의 필요 때문에 언론을 끌어당기고, 언론은 언론의 자체 욕심 때문에 권력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언이 유착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둘 다 죽습니다. 권언 유착까지는 아니더라도 권력과 언론이 서로 협조적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론은 정권을 밀어주고 정권은 언론의 뒷배를 봐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권언 협력 관계가 구축되는 순간 언론은 건강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민심이 정권의 잘못을 지적해도 그 민심을 정직하게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권력 관계 속에서, 권언 협력 관계 속에서 오염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영 언론이 돼버렸기 때문에 언론 본연의 비판의 소리를 목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권력과 유착하는 순간 더 이상 언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외피만 언론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을 뿐이지, 권력과 유착하는 순간 언론이 아닌 거예요. 권력 입장에서는 언론 하나를 자기 부하로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편한 게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언론이 다 대신해주고, 그런데 그것도 객관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을 싹 해서 전달을 해주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죠. 문재인 좌파 정권과 한겨레 경향과의 관계가 그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겨레 경향이 대신해 주는 거죠. 문재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KBS가 MBC가 대신해 주는 거죠. 문재인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김어준이가 대신해 주고 김영민이가 대신해 주는 거죠. 이만큼 편리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문재인이도 죽고 KBS도 죽고 MBC도 죽고 김어준이도 김영민이도 경향신문도 한겨레도 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기대를 배신한 대가죠. 예전부터 누구누구 장학생이라고 하는 참 이 불명예스러운 말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기자들이 김영삼 총재의 상도동 집에 드나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동화가 돼서, 또 철마다 김영삼이 집어주는 이 촌지에 익숙해져서 어느덧 김영삼 주의자가 되고, 어느 순간 기자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에라 뭐 그냥 내친김에 그냥 김영삼 밑에서 정치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되고. 언론계에서는 그런 사람을 YS 장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YS만 그러냐? DJ 장학생도 있죠. DJ 장학생. 대표적으로 이낙연이가 DJ 장학생 아닙니까? 기자하면서 DJ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다가 DJ한테 감화돼서 DJ 똘마니가 됐죠. 저는 말이죠, 언론인들이 정치인을 취재하다가 그 정치인에 뭐 감화되고 그 자극받아서 뭐 정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지켜야 될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까지 시침 뚝 떼고 9시 뉴스 앵커를 하다가 내일 갑자기 어느 당에 들어가 버린다. 그럼 이 사람이 오늘 9시 뉴스 끝내놓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나 정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몇 주 전이거나 몇 달 전부터 나 이제 정당에 들어가야 되겠다. 저쪽 정당에 들어가서 내가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돼야 되겠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행동하는데 그 정도의 이 준비와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몇 달 전 또는 몇 주 전에 나 저 정당에 가기로 결심을 해놓고 또 사전에 다 얘기까지 끝내놓고 그리고서 계속 방송에 9시 뉴스 앵커를 했다면 이 사람 대국민 사기친 거 아닙니까? 앵커하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장하면서 방송을 했을 테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이 다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 거라고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아니 기자라고 해서 앵커라고 해서 정치판에 들어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러면 최초의 그 고민과 결단이 있었던 그 시점에 손을 털어야죠. 회사에 가서 언론사에 가서 그것도 그냥 보통 회사가 아니고 언론사니까 언론사에 가서 제가 저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부로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정직성이지. 그렇게 언론인들이 스스로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가면서 정치와의 관계에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다 결정해놓고 아닌 것처럼 폼 잡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배신감 느끼게 만들고 그게 언론인들을 스스로 갉아먹는 짓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왜 언론을 제4부라고 하는가. 4부가 되려면 4부로서 역할을 하려면 언론이 절대 정치적으로 오염돼서는 안 되는데 왜 자꾸 오염이 되는가. 그것은 정치 권력의 요구도 있고 언론 자체의 요구도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당 들어가기로 약속해놓고 마지막 날까지 아닌 것처럼 사기치는 경우까지 생긴다. 적어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언론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해 가듯이 그에 따라서 언론 환경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언론의 영향력의 정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버렸어요. 제가 정치평론으로 방송활동을 한 게 한 40년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 1990년입니다. 처음에 방송할 때 1990년 그때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는 뭐였나요? 언론 매체.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 매체는 뭐였냐 하면 신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조중동. 압도적인 영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TV에서 말이죠. 조중동을 중심으로 신문 기사를 매번 브리핑을 했겠습니까? 아침마다. 그 정도로 신문이 영향력이 컸어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언론대책반의 이 언론 요약도 조중동 사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조선일보에 사설에 났다 그러면 그게 곧 대세가 됐으니까. 그래서 신문이 제일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 컸던 게 TV입니다. 9시 뉴스에 나왔잖아. 그러면 그걸로 판 정리가 되는 거죠. 9시 뉴스에 나왔잖아. TV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게 어디였냐면 잡지입니다. 잡지. 신동아, 월간조선, 주간조선, 시사저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잡지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영향력이 컸어요. 주간지, 월간지. 잡지였습니다.
저도 그때 그 잡지의 영향력 때문에 조선일보와의 논쟁을 사회평론 길이라고 하는 월간지에서 제가 했던 겁니다. 자, 하여튼 잡지가 세 번째. 그 다음이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뭘 방송을 하면 신문에서 별로 인용을 안 했어요. 왜? 신문이 압도적으로 1위인데 뭐하러 4위 하는 라디오에서 인용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데. 이 순서가 90년대의 매체의 영향력 순서가 신문, TV, 잡지, 라디오. 그때는 유튜브는 없었습니다. SNS는 없었어요. 이런 순서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죠. 뭐 그 사이에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 다 빼고.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영향력 1위가 어디 갔습니까? 예,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SNS가 영향력 1위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큽니까? 종편입니다. 종편. 90년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종편이 지금은 영향력이 그 다음으로 큽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디가 클까요? 그 다음으로는 지상파, TV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디가 클까요? 라디오입니다. 90년에 제일 영향력이 컸던 조중동은 어디 갔어? 예, 조중동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잡지인데 잡지는 이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1990년에는 아예 없던 유튜브, 종편이 영향력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상파, 라디오, 그리고 신문이에요. 이렇게 급속하게 영향력의 크기가 바뀔 정도로 매체, 언론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쯤에는 또 이 순서가 바뀔지도 모르죠. 지금은 모르는 새로운 매체가 영향력 1위가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영향력 큰 매체에다가 쏟아부어야 효과가 더 크잖아요. 지금은 뭐가 1위라고? 유튜브가 1위예요. 가장 전파력이 강해요. 쌍방향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 어떻게 변한 줄 모르고 아직도 1990년대 30년 전의 그 순서 조중동이 1위, KBS, MBC가 2위, 그리고 월간지, 주간지가 3위, 라디오가 4위라고 하는 30년 전에 이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많습니다. 대통령 후보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자들은 30년 전에 그 중요도 순서에 따라서 언론 활동을 한다, 홍보 활동을 한다, 뭐 출연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 신문을 갑니다. 여전히 조중동을 찾습니다. 이미 신문도 다 유튜브로 전환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신문을 찾아요. 그 다음에 KBS, MBC 문을 두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써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민감한 이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민감성 있게 대응하는 것은 자유우파보다 좌파가 훨씬 빨라요. 좌파들의 당장 이재명이부터 유튜브 카메라 촬영팀을 맨날 거느리고 다니잖아요. 데리고 다니잖아. 유튜브가 제일 세다고 이재명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종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 좌파들이. 강력한
강력한 화력들을 이 종편에 배치하죠. 그래서 유튜브와 종편이 좌파들의 이 담론 구조의 중심이에요. 우리 자유파도 마땅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여전히 자유파 유튜브를 뭐 구근이 어쩌냐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어요. 고작 한다는 게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사람들이 별로 보지도 않는 그거 하나 달라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디어 정치에서 좌파한테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확 바꿔야 돼요. 꼭 무슨 고성구 TV를 나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고 적어도 좌파들은 이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고 쫓아오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재명이가 미쳤다고 유튜브 촬영팀을 맨날 데리고 다니냔 말이에요. 자유우파도 이런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역량을 재배치해야 됩니다. 인식을 바꿔야 돼요. 유튜브, 종편, 지상파, 라디오, 신문 이런 방식으로 대언론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유튜브, 종편, 지상파, 라디오, 신문 이게 다 미디어잖아요. 현대 정치는 미디어 정치예요. 대통령 후보가 1년을 레이스를 해도 결국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레이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의 캠프에 미디어 정치를 담당하는 역량이 최소한 절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70%는 돼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는 곧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곧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메시지다. 대통령은 미디어다. 이런 관점을 갖고 보면 사실은 캠프 전체가 미디어 정치 캠프여야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전통적인 조직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100%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제가 최소한 50% 또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한 70% 정도가 미디어 정치 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캠프에 70%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여러 대통령 후보들의 캠프를 보면 미디어 정치 파트는 여전히 10%나 20% 정도 비중밖에 두질 않아요. 상대적으로 젊은 실무자들이나 또는 은퇴한 언론인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론의 환경 변화, 유튜브, 종편, TV, 라디오, 신문이라는 순서로 미디어 영향력이 재편됐다는 것도 잘 모르는 은퇴한 언론인들이에요. 특히 신문사 출신들은 이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죠. 이런 사람들이 홍보 책임자 무슨 캠프에 미디어 책임자로 앉아가지고서 고리타분하게 글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각 캠프마다 무슨 청년 보좌관이니 뭐니 잔뜩 영입을 했는데 그렇게 요란스럽게 소란 떨 일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미디어 정치를 아는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미디어의 비중이 유튜브 종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튜브 종편 TV 라디오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튜브 종편 TV 라디오에 익숙한 사람들이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일은 고리타분하게 낡은 방식으로 해놓고
여기에 젊은 사람 몇 명 불러다가 당신들이 청년 뭐다. 이건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고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향해서 뛰어들 이 대권 주자들 다들 어느 시점에선가 캠프를 꾸리고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이 미디어 팀을 구성하는 거다. 그리고 그 미디어도 30년 전에 낡은 그런 순서가 아니라 유튜브, 종편, TV, 라디오, 신문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롭게 질서가 재편된 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유튜브 전문가, 종편 전문가, TV, 라디오 전문가들로 미디어 팀을 구성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캠프가 젊어지게 돼 있다. 이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네. 오늘로서 저녁에 보내드린 정치 특강 13번의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녁 정치 특강은 좀 상대적으로 원론적이면서도 조금 쉽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좀 간과한 부분들을 다시 되짚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의도와 다르게 좀 어렵게 된 부분도 있고 의도와 다르게 좀 지나치게 디테일한 설명을 제가 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고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 10대와 통하는 정치학을 한 번 더 보시면 아 그때 고 박사가 얘기했던 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을 다 남겨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남기신 댓글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거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따로 모아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